예,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서성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걸 하기 전에 제가 1년 만에 이 자리에 왔는데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작년에 제가 똑같이 머니쇼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토요일 마지막 강의를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대적으로 재테크 열기가 조금 많이 식었구나는 것 같다가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자, 제가 2023년 이후 자산시장 전망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는 2022년 자산시장 진단, 즉 이때까지 자산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후에 두 번째 타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나름대로 예측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시장은 쉽게 말하면 많이 아시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다고 보니까 됐는데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 제로금리, 현대통화해돈 MMT입니다.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정부가 화폐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찍어내갖고 시중에 뿌려서 경기를 살리면 된다는 이런 이론이거든요.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보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이론이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각광받고 기축통화국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명목에 해서 엄청나게 돈을 뿌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자산 가격 상승이 올랐던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앞에 정부 때 공급 부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뒤에 제가 슬라이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에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공급 부족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간단합니다. 자, 5만 원권 이 사이에 총량이 5만 원권이 100장이 있고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단순히 산술 계산으로 하게 되면 5만 원권 한 장하고 아파트 한 채가 거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는 열심히 공급해도 10채밖에 안 되었습니다. 110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양적 완화니 MMT니 이런 이론으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5만 원권이 220장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10만 원과 아파트 한 채가 거래가 되겠죠.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 논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시장도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양적 완화를 갖다 하게 되면 시중에 화폐 발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채를 늘려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하게 되면 주가, 집값이 상승하고요. 핵심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처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미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부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지금 올리고 시중에 풀린 돈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언젠가는 풀린 돈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해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해소하는 시기가 올해로 끝이 나게 되면 내년부터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올해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시장은 확률적으로 올해보다 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걸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2020년 자산시장, 코로나가 시작되는 자산시장이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게 되면 이론으로 어느 정도 자 사회과학 이론도 여러분들 그죠? 현실하고 틀리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처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2020년 자산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재정지원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여기서 재난지원금 웬만큼 한번 다 받아보셨죠? 그리고 자영업자들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상환기간도 유예해주고 쉽게 말하면 대출은 추가로 해주고 상환해야 되는 돈을 갖다가 유예해주게 되게 되면 시중에서 그 돈이 그대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흘러넘치게 되죠. 흘러넘치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갖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통화공갑을 갖다가 변화시키게 되면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갖다가 그대로 자산 가격에 다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유튜브나 재테크 카페, 밴드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이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빨라지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산 가격은 하반기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 자산 시장은 제가 얘기하게 되면 2020년 자산 시장은 합리적인 분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제도금리로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거니까 합리적인 분들이 투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투자하신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맞는 게 더 큰 바보 이동. 조금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폭탄 돌리기예요. 이미 적정 가치를 갖다가 넘어섰다는 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느냐고 하게 되면 내까지는 괜찮겠지. 내보다 더 바보가 있게 되면 그 사람한테 던지고 나는 빠져나오면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게 모든 재테크 시장 끝이 나고 나서 사이클을 갖다가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는 뭐 심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심리 하는데 지금이 왜 힘드냐고 하게 되면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 심리가 살아있으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적정 가치와 관계없이 계속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심리가 죽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거. 이 가격에 내가 사가지고 무슨 재미를 보지 하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변곡점을 이루면서 시장이 꺾여버려요. 한번 꺾인 시장은 다시 살아나기가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잠시 조정받고 혹시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대는 조금 여러분들 그죠? 행복해도 그만 가동하시고 접는 게 좋으실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럴 확률은. 자, 그래서 적정 주택 가격을 갖다가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량으로 돌려보면 다 나오는데 아무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흐름 타기 시작하니까 막 발표한 겁니다. 이거 전국경제연합회 밑에 있는 산하단체거든요. 근데 적정 가격의 38%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이 지금 법을 쉽게 말하면 적정 가치를 갖다가 초과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가용 토지가 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역대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10에서 15% 정도는 항상 높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 30에서 한 40% 정도가 적정 가치를 초과했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5%에서 30% 정도는 토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개량 경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안 맞아 들어가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희한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지금쯤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굉장히 세게 강의하면서 굉장히 맹비난하는 류의 얘기가 있습니다. 실소유자는 언제 집을 사도 괜찮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짓말 또는 아주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거짓말로 보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잘 모르니까 틀린 말로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요 미국의 20년 동안 주택시장입니다. 자,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고점에서 잘못 잡게 되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랬지 2014년에서 2012년까지 한 8년 동안에 폭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리바운드 하고 나서 문제는 다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천장을 뚫고 하늘 끝까지 올라갈 처럼 착각을 하시고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 지하철까지 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걸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요즘 통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통계는 평화된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좀 낮게 나오거나 또는 더 많이 떨어지는데도 덜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일단은 알고 이걸 보시면 자, 우리나라 86년 1월부터 해갖고 한 35년간 저 때부터 통계가 자료가 잡히기 때문에 제가 저 때부터 가져온 겁니다. 한 35년간 서울 같은 데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한 5배 정도, 부산도 한 472% 올라갔으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5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주택가격이. 자, 그런데 옆에 전세 가격을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보통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갖다가 또 해석을 할 때 어떤 전문가는 뭐라고 해석하시냐고 하게 되면 전세는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것은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고요.
전세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던 거는 그때는 고금리 사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낮았던 거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앞에 그래프는 미국 걸 보여드리지만 1991년 대비해서 2000년까지 만 10년 동안에 특정 시점을 일부러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10년을 딱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볼까요? 서울특별시 10년 동안의 아파트 마이너스 2.83% 10년간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1991년 1월 달에 샀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2000년까지 들고 계시게 되게 되면 만 10년간 들고 있었는데 명목 가격이 3%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6.35% 빠졌죠. 모든 광역시가 20% 이상 다 빠졌죠. 황당하죠.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심하면 4분의 1 가격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분의 1 가격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때 만약에 정기예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복리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최소 50%에서 특판예금 잘 갈아타게 했었으면 2배까지 봅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잘 하셨으면 기회비용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자, 더 쉽게 접근할게요. 1억짜리를 샀는데 내가 10년 뒤에 보니까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로 보면. 자, 그런데 정기예금을 했으면 최소 1억 5천 원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이밍을 타셔서 투자하는 상품이지 절대 언제 사도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게 되시게 되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 전문가들한테 이제 먹잇감이 됩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거 잡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티다 팔게 되게 되면 그분들도 싹쓸이해 갖고 가고 또 가격 많이 시세 차익 빠지고 나가고 또 받아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8년부터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 금융위기가 왔으니까요. 그때부터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2014년 12월 요 뒤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8년 동안에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34%입니다. 서울이 여러분들 서울은 언제도 괜찮다. 언제까지 올라가고 항상 똘똘한 한 채에 샀는데 통계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그죠? 투자 관련해서 지켜보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7% 이렇게 올라가죠. 한 10년 동안 한 26%안 올라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8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산에서 상투는 항상 누가 잡을까? 아마추어가 잡죠. 좋게 말하면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은 언제도 된다는 말을 믿고 사신 분들.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20, 30대 연끌 수요자. 그 수요자들한테 팔아먹은 사람은 다주택자. 전문가들.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다주택자 비율이 감소했다. 왜? 팔고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그 피크에 더 큰 바보 유동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무려 103만 명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은 언제도 된다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갖다가 듣고 집을 사셔가지고 유주택자로 변신을 갖다가 하는 여러분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이런 거 여러분들 보통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무시하시는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동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요. 내 소득 대비해 가지고 집값이 너무 넘어갈 때는 내가 모든 확신을 가지게 되면 계속 여기에 관계없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집값이 더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은 버티면 됩니다. 소득이 받쳐주지 않고 빚이 너무 많아서 비투하신 분들, 연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그죠? 8만 원에서 6만 원 떨어지더라도 돈 많은 사람 기다리면 되죠.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5만 원 떨어지면 더 사면 되죠. 삼성전자가 망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잠시 넣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재테크 공부가 안 돼 계신 분들이고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못 버팁니까? 버티면 올라간다는 거 아는데도 못 버틴다고요.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니까 좀 낫지만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원리금 상한액이 높다가 보게 되게 되면 버티질 못하고 결론적으로 헐값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 헐값에 내놓는 게 벌써 시작이 됐지만 가장 많이 내놓을 시기는 내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테크 강의를 가든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지금 경매를 열심히 가르치고 내년에는 경매하기 좋은 시대가 온다고 벌써부터 여러분들 작년 1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매하지 말고 배워뒀다가 내년에 2023년, 2024년에 경매를 해라고. 확률적으로 99%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왜냐고 하면 금매도도 좀 싸게 살 수가 있지만 금매도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팔아봐야 빚밖에 안 남는 것 같은 경우는 결국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훨씬 좋은 물건을 갖다가 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겁니다. 역대 최장기간 경신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 심각성 안 느끼면 예를 들면 8에서 11 분미에서 왔다 갔다 한 게 한 10년 만에 20이 넘어간다는 거는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뭐 한 11에서 14, 15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정도를 너무 초과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요즘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재테크를 위해 갖고 레버리지를 끼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대출 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담을 했을 때 202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부담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역대 여러분들 이 조사하기나 그죠? 10년 이후에 조사했던 기록 중에서 어느 정도 좀 평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 한 2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 부담이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이 넘어갔거든요. 200이 넘어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 정도의 주택을 사게 되면 이 200이 넘어간다는 수치는 뭘 의미하느냐고 하게 되면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원리금 상환에 갚아야 된다고, 주택담보대출에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 그렇죠? 손을 들 수밖에 없거나 아주 금매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버티겠죠. 아직은 버티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못 버티고 내놓는 게 내년입니다. 사실은요. 자, 보십시오. 2021년, 2022년에 이거는 KB은행에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담보대출 받아가고 집 사는 사람들 자료를 국민은행에 따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2020년까지 보게 되면 좀 뭐 그죠? 쭉 낮아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16, 18, 15까지 하는데 2021년, 2022년 가게 되면 아예 단단히 떨어집니다. 중간 정도 소득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수준의 담보대출 해가지고 서울에서 집 살 수 있는 거는 전체 아파트의 3%,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만 집 사가지고는 절대 집값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완전히 어느 정도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 주려고 정부가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이런 것도 막 던지면서 어느 정도 바닥 지지선이 생기지만 그 전까지는 돈 많은 사람들만 움직여가지고는 절대로 시장 하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실수요자들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 갖고는 처음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큰 손들, 돈 많으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지만 나중에 폭발적으로 올리는 건 전부 실수요자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완전히 붕괴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때까지 제가 흘러간 걸 한마디로 얘기 드리게 되면 지금 양털깎이라고 합니다. 좀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쪽에서 원래 미국 쪽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지만 실제는 여러분 재테크 시장에서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시중에 통화량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재테크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을 올라가는 순간에 선매집했던 분들이 그죠?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가격에 샀던 아까 103만 명 뭐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 엄청 사면서 가격을 올려놨는데 나중에 빠져나가면서 쉽게 말하게 되면 양이 여러분들 그죠? 털이 복실복실 길어가지고 그죠?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호가는 유지됐다고.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팔 기회를 안 줘요. 팔 기회를 안 줬는데 어디 끌려가니까 여러분들 싹 털 깎아갖고 가는 건 누구더라? 양 기른 사람. 그 양은 털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게 아니고 털은 누구 거더라? 목동 거더라. 이게 양털 깎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시장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털 깎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번 타임에도 여러분들 기회가 옵니다.
좀 크게 조정받았을 때 여러분들 다시 들어가서 사시면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발 모든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할 때는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어깨거든요. 빠져나오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정수리까지 먹으려고 하게 되면요,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분명히 올라가서 기분은 좋은데 아주 운이 좋지 않으면 빠져나오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 시기를 갖다가 잘 넘기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기준금리만 이해도 자산가격 반응 예측된다고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실제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장을 좀 잘 이해하고 맞추신 분도 기준금리가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2%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2%에서 1% 움직이고 또는 3%에서 2% 움직일 때는 기준금리가 전혀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근데 2%를 기본 임계점으로 해갖고 2%에서 한 4%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폭격 맞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요. 4%, 3% 넘어가다가 1%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폭등한다고요. 근데 기준금리가 효과가 없을 때는 언제냐고 하게 되면 2%에서 1% 내리고 3%에서 2% 내리고 2%에서 3% 올라가고 이런 때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처럼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버티질 못해요. 그걸 갖다가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12년 7월 달에 3점, 지금과 같은 금리 3.25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한 1, 2년 뒤에 왜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었냐고 하게 되면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훨씬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내년에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중단하고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어젯밤에 여러분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답이 나왔죠. 내년에 금리 인하 은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근데 미국이 은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은감생심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있으면 표시 나겠지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기준금리하고 별 영향이 없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주택가격이 더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단순하게 이런 걸 보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회색 바탕 같이 가격이 올라갔네 하는데, 조금만 융통성 계신 분은 그때는 올라갔는데 시차를 조금 두고 어김없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좀 고급 통계로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뭐 VAR 모형 충격 반응하면서 뭐 VCF 박사과정 이상 가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하는 통계 모형이 있어요. 이런 통계 모형을 보시게 되면 제일 최근에 가장 잘 나온 게 이 논문이거든요. 금리 인하기에는 시차가 별로 없이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즉 금리 인하 충격이 가해지게 되게 되면 그대로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할 때는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집값 하락 반응이 1년에서 최대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락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딱 우리나라가 금리를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 지금 충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게 되면 더 이상 하락은 안 하고 버티겠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즘 왜 이 충격이 강하게 가느냐고 하게 되면, 자, 예전에는요 금리가 상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 절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2억 하다가 3억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대출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이면 3억 아파트 한 1억 8천 정도 빌렸을 거고, 많이 빌려봐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제2금융권 가서 더 빌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액수 자체가 2억 몇천이에요. 3억짜리 아파트 살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7, 8억이잖아요. 좀 괜찮은 데는 10억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러면 거기서 대출 금액 자체가 5억, 7억, 8억 막 올라간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 15억씩 막 가고요. 그러면 거기서 예전에 내가 2억을 빌렸을 때 금리가, 기준금리가 2%에서 4% 올라갈 때 내 이자 늘어나는 충격하고, 지금 내가 빌린 액수가 7억, 8억이 될 때 2%가 더 늘어나가고 이자가 늘어나는 액수 같은 경우에 시장에 주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통계 모형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4배 정도 충격이 더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배 정도 충격이 더 간다는 거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시차를 계산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큰 충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미국 여기 보시게 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어제도 발표가 됐지만 최종 금리를 갖다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무조건 5% 넘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4.5, 어제 올려가고 4.5거든요.
5% 넘는 걸로 예측을 하는데 조금 매파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 즉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 6.5%까지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5%는 넘어가는데 5%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금리가 아무리 못해도 4%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금리가 3.25죠. 3.25인데도 지금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데 미국이 5.25까지는 거의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줄기차게 따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최소 4%대를 찍는다는 겁니다. 4%대를 찍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담보대출을 갖다가 아무리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6%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6%대 받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게 되면 투자하거나 집 살 수 있을까요? 자,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 그렇게 변동금리 하지 말고 보정금리 하라고 하더라도 또 저금리 뭐 영원히 저금리인 줄 알고 여러분들 그때 고정금리를 조금만 주고 옮겼으면 지금 마음이 편할 텐데 조금 더 싸게 하려고 한 80% 이상이 다 변동금리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자, 신규 대출 받는 사람 안 사면 그만인데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때는 2% 초중반대 불과 2, 3년 전에 내던 걸 갖다가 6%, 7%대 원리금 상환을 갚으려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여유가 계신 분은 버티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근데 여유가 없는 분 5%만 시장에 물건을 던질더라도 시장은 폭락한다고요. 이 앞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때 많이 거래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한 5% 정도만 비싼 값이 거래가 되게 되면 폭등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통계 가지고 여러분들 논란이 있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95% 이상 그대로 있어요. 근데 5%가 그대하면서 가격을 갖다가 나는 내 집이 어차피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이고 그냥 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파득하니까 기분은 좋죠. 파득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실제 파득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파등이 몇 번 거래가 됐다고 하고 그러면 통계에 잡힐 때 60% 상승이라고 하는 게 오느냐면 그것도 또 아니에요. 반복 매물 지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지금 통계 가지고 뭐 갑론을박 하는데 원래 그래요. 그럼 내려올 때 지금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잡히는 건 3%, 4% 내려온 걸로 잡히는데 좀 자기가 가지고 계신 지역이 조금 지금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 30% 실거래가는 떨어지신 분도 여기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통계상에는 3%, 4%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실거래도 금매도 거래되는 거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고 30% 떨어져가고 거래되는 거 부산에 잘 없습니다. 부산에 내년 제가 마지막에 얘기 드릴까요? 부산에는 엑스포 상황에 따라서 내후년에 벌어질 일이에요.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약간 조정받는 척 하다가 더 올라갈 거고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딴 지역하고 좀 틀려요. 근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게 되게 되면 딴 데는 내년에 충격을 받는데 부산은 1년 2연대 갖고 이게 내년 여러분들 11월 달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치가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치만 되게 되면 부산은 조정 안 받고 더 올라갑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근데 유치에 실패하는 순간 그 충격을 2024년도에 고선에 다 받아야 돼요. 딴 데보다는 2023년도에 충격을 훨씬 덜 받을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체 큰 대형 호재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미국 기준금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했던 게 적정 기준금리는 원래는 미국이 우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제가 말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보다 더 안전한데 우리보다 당연히 금리를 갖다가 낮게 줘야지 우리는 더 높게 주고 위험하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차를 갖다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환율부터 시작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이 5.25까지 가게 되게 되면 마지노선이 4%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1.5 이상 벌어진 적도 없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갖고 미국 금리가 6.5까지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때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고 하게 되면요.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시기를 잘 보십시오. 2010년대 초중반에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를 제로금리 뒀거든요. 이게 누적이 돼갖고 지금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조금은 저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 석유 가격,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걸 제외한 게 권은 소비자 물가지 쓰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6%대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끝나가고 석유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5% 아래 쪽으로 당분간 내려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를 무조건 5%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물가하고 관계없이 금리를 갖다가 더 낮춰갖고 운용을 한번 해보니까 몇 년 뒤에 이렇게 심각한 충격이 오던 걸 갖다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물가 수준 아래쪽으로 금리를 낮춰줄 생각을 갖다가 이제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걸 자꾸 기대하시면 실수하게 되시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근원물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하고도 지금 4%대에서 5%대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도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데 낮은 거예요. 당연히 4%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진짜 심각한 거는요,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요금 내년에 최대 40% 인상 가능성. 한전이 30조가 적자가 나가지고 결론적으로 한국전력공사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한때 민영화 얘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전기도 민영화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가가 여러분들 10% 이상씩 폭등해 버린 겁니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갖다가 안고 가면서 전기요금을 갖다가 컨트롤 해줘가지고 우리가 5%대 물가예요. 우리도 이걸 갖다가 만약에 민영화했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민영화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전기요금 회사가 30조 적자 나면 바로 망했죠.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 두 자릿수 물가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왜 문제냐고 하면요, 내년에 자영업자분들 견디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경기가 침체가 오고 장사도 안 되고 대출받은 거 이자도 많이 나가는데 손님은 안 오는데 불 켜놓고 간판 켜놓고 에어컨 돌리고 히터 돌리니까 뭐는 많이 나오더라? 전기세는 폭등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4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폐업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고 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켜 주는데 언제까지 유예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폐업하면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거 만기 일시 상환되고. 그런데 그분들 창업자금 빌릴 때 그 사람들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이 여러분들 내가 돈 좀 빌려 갖고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교수면 교수지 장사한테 당신 뭘 믿고 돈 빌려주냐고. 뭐 내놔라고 합니까? 담보. 담보 제공하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 아파트. 그래서 그냥 아파트를 갖다가 대출 받을 때는 60%만 빌리니까 좀 충격을 받아도 버팁니다. 근데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은 한때 여러분들 많이 붙어 있었죠. 앞에 아파트 가게 되게 되면 현관문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최대 85%, 90% 한다고 보험회사나 증권 이런 데 붙어 있잖아요. 그런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물량이 나오는 순간에 시장은 폭격이에요. 물량이요 1%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따라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일파만파 번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게 여러분들 시장에는 큰 효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매점 매석해가지고 어떤 지역시장을 장난을 한번 치려고 하게 되면요, 조금 저 같은 사람이 강의하고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들 몇 명 강의하면서 일부 매집 들어가고 사람 이용해갖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떤 특정 시장 여러분들 가격 1, 2 올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도 아닙니다. 왜? 천세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와 있는 거 수십 천만 사들이게 되면 가격 폭등시켜버려요. 왜? 바로 어제 3억 5천에 팔렸는데 3억에 내놓은 사람이 3억에 그대로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좀 배포 크신 분은 4억에 내놓을 거고 소십만 분은 3억 7천에 내놓겠죠. 근데 3억 7천에 또 그래 됐다? 3억 5천에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나와 있는 3억짜리 3억에서 3억 5천짜리 다 사들이면 그 아파트는 무조건 4억부터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갖다가 아셔야지만이 시장이 한번 꺾이게 되게 되면 살아나기 힘들구나. 갈 때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참 더 가는구나.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3%대이기 때문에 당분간 3% 이하로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겠구나. 자, 4%까지 인상이 되고 항상 미래 기대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곧 낮춰준다. 2% 아래로 낮아진다는 감각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시 투자에 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갖고는 4%까지 갔다가 낮춰지지 않고 낮춘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3% 이하로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0.5 금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다시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각 시장을 끌어올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유동성으로 해갖고 올릴 수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미치지 않고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 당분간이라는 거는
이 정부 내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최소 2% 아래는 못 내려요. 금리. 그래서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는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출금리, 예금금리 상식적으로 벌써 열렸죠. 자, 앞에 정기예금을 하면 1.5%를 줍니다. 1.5%를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심지어는 가상화폐 투자하고 아파트 샀던 겁니다. 근데 지금 5% 주거든요. 무위험수익이잖아요. 가만 앉아있으면 5% 주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장이 복잡한데 돈 많은 사람들이 총 맞지 않고서 누가 아파트를 사러 갑니까? 세금 그렇게 내가면서. 자산시장하고 한전채 10년 동안에 여러분들 아까 30조가 적자니까 적자를 갖다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빌려줘.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전기요금 올리고 그 다음에 가스나 석유 가격 내려오게 되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갚아줄게. 발행을 하는데도 이것도 여러분 다 안 팔렸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사태가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가하고 거의 동일시될 정도의 신용도 절대 안 막아는 한국전력에서 6% 꼬박꼬박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놔두고 아파트를 산다고요? 아파트는 여러분들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날라와서 아시겠지만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게 되면 최소 8% 이상의 수익이 확실해야 되는데 리스크까지 감안하게 되면 불가능하다는 거 지금 다 아시면서 모른 체 하시는 게 사실은요. 자, 제가 원래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박사학위를 갖다 받을 때 현장에 있다가 학교 같이 공부 병행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주택시장과 사실은 경매시장의 상관관계를 갖다 계량 모형으로 돌려갖고 받았거든요. 낙찰가율, 경매 건수 이렇게 늘어나게 되게 되면 시장은 박살납니다. 선행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통계 모형으로 돌려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 1년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더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드리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채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건데 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들 12%씩 중과시키는 취득세를 갖다가 4%로 낮춘다는 얘기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고 하게 되면 지금 가만 놔두게 되게 되면 시장이 박살난다는 겁니다. 박살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SOS 보내는 거예요. 지금 좀 사라고. 근데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포인트 하나 가르쳐 드리면 언제 사셔야 되냐고 하게 되면 가만 계시게 되면 정부가 또 정가의 보도 들고 나올 겁니다.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나가기 전까지는 사시면 바보고요. 돈 많으신 분도 언제 사시라고요?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5년 줄 때. 그거 사놓고 전시 한번 돌리면 무조건 올라가요. 자, 부채도 올린 겁니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폭등했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면서 지금 그대로 타격인 겁니다. 근데 당분간 이 대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늘릴 수가 없냐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자, 은행권 외에 제2금융권 상대적으로 이자가 되게 세죠. 여기 빌린 돈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우리 월급쟁이들보다는 훨씬 좀 부단하잖아요. 경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담보로 제공한 칩이 일부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적정 가계부채 규모는 원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통계 조사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도 나오고 3위도 나오는데 1위든 3위든 지금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시장이 충격받아갖고 무너질 때 전부 100 정도 수준. 일본은 기업 부채가 심해서 일본은 80좀 넘어갔을 때도 충격받아 넘어졌고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넘어질 때도 10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미 넘어섰을 거예요. 1위, 3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게 되게 되면 적정 가계부채 규모는 70% 아래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끓는 점, 임계점이라고 하죠. 시장에 충격을 주고 경제를 갖다가 둔화시키고 심지어는 버블이 붕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임계점이 80%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자, 근데 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80에서 100 정도는 주의 단계입니다. 근데 100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경보 단계예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거는요. 이건 작년 슬라이드 때도 썼던 거거든요. 제가 진짜 강조하신 건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냐고 하면 지금 자영업자 아까 대출이 문제라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이 가계부채도 안 잡혀요. 근데 안 잡히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서너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 30개국 중에. 왜냐하면 기업 부채도 우리나라는 이걸 분류를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여러분들 법인으로 가면 기업 부채도 할 수 없이 잡아야 되겠지만 1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을 갖다가 과연 기업 부채도 잡아야 될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계 부채보다 훨씬 가속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뺐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1등에서 3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넣으면 압도적 1등이죠. 이걸 넣는 순간에 140%가 가버립니다. 타의 추종을 못한다고요. 그게 뭘 의미할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다가 딴 나라에는 안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있죠. 이걸 레버리지를 갖다가 원체 많이 보다 보니까 뒷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주면 되니까 빚으로 인식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빚으로 인식을 하는 계기가 올 겁니다. 역전세 터질 때. 근데 20년도 7월 달 이후에 우리 주택임대차 3법 개정이 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분들이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5%만 올린 분이 있어갖고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자꾸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 미리 올릴 거라고 하는데 작년 거 혹시 기록남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제가. 그게 아니고 전세 대출을 하고 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미리 올라간 거고 4년치 한꺼번에 받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 쓴 게 시세보다 낮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저금리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다가 감안해 갖고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게 실제 만기가 됐을 때 역전세가 오면서 그런 물량들이 여러분들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버티지를 못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나게 되면 이게 하방 지지선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전세제도 때문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트리거로 작용을 해갖고 시장이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붕괴를 막기 위해 갖고 정부가 지금 다시 다주택을 하셔야 하고 SOS 보내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안 움직일 거예요. 장단컨대. 그 정도 주갖고는 내가 한 20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 절대 안 움직여요. 뭐가 나와야 움직인다고요? 그거 안 해주면 안 움직여요. 근데 그건 지금 못해요. 한 1년 기다려 해줄 겁니다. 1년. 자,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올해 변곡점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현실 부정 단계도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그냥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하이먼미스키 모델 아주 유명한데 내년에는 공포 가고 밑에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포 단계 이상까지 갈 것 같으면 양도소득세 한시면 이제 던진다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나오고 5만 부양책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 하는데 현실 부정 단계에서 공포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FTX라고 여러분들 가상화폐 무너지는 거거든요. 모두 이 그래프에 크게 보게 되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V자 반등을 갖다가 기대하시는 전문가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할 수 없이 다시 금리를 낮출 거고 그리고 시중에 부양책으로 돈을 풀 거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지금은 훨씬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를 않나요. 내려도 2% 아래도 못 내릴 거고요. 과거처럼 C급했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돈을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풀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안 올리고 좀 낮춰주고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조금 더 해준다는 거지 요 앞에 코로나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코로나처럼 그렇게 퍼붓고 다시 0.5 가면 또 올라갑니다. 아무 다른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폭등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0.5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미친 듯이 그렇게 돈 풀까요? 이렇게 시급했는데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V자 반등은 없습니다. U자로 가요. U자인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다가요. 반드시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반등했다 내려가거든요. 내년에 초에 반등 잠시 할 거거든요. 여기 쏙지 마시라고 제일 바보됩니다.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 오랫동안 못 버티신 분들은 그때 팔고 그대가 좀 활성화될 거거든요. 빠져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추가 반등하고 더 내려갈 때 이때 사셔야 돼요. 그게 제가 포인트는 그때 계속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저하고 그럴 기회가 없을 거니까 한 가지만 아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가 포인트가 된다고. 자, 그래서 심리가 이미 무너졌다는 걸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시장이 버티려고 하면요. 주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방 경직선에서 추가도 안 떨어지고요. 뭐 120선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60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선이 있어요. 21선, 60일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딱 그래프만 봐도 나타나잖아요.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지하가 어디까지인지 그래프 모양만 보더라도 알 수가 없겠네. 자, 그러면 어느 순간 가다가 요 정도 반등을 하다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전국 상위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보시게 되면 올라간 게 골때립니다. 경기도 이천, 뭐 강릉, 속초, 군산, 제천. 여기 혹시 집 사러 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 지역에? 얘가 올라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떨어진 거 있죠. 세종, 대구 달서, 경기도 강명, 수도권 중에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갖고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가 앞으로 추가로 더 올라갈 때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충격받고 떨어지고 그나마 저가 메리트가 있는 데만 지금 올라갔거든요. 마지막까지 한 사이클 완전히 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고 지난한 여러분들 고통의 순간이 올해부터 왔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자로 가면요 최소 4, 5년 가고요. 충격파가 좀 많이 해가지고 U자로 크게 떨어지게 되면 한 2년 정도로 와요. 근데 떨어지는 폭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30%는 기본이고요. 통계상으로도 10몇 프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 느낌상은 2020년도, 2021년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겠지만 통계가 원래 그래요. 감각적으로는 실제 30% 떨어진 것도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3%도 안 떨어진 걸로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로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별 안 틀릴 겁니다. 요거 2020년도, 21년도에 올라간 거 다 토해낼 때까지 시장 반등 못해요. 19년도가 정상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집이 아직 안 떨어졌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좋아서 호재가 있어서 안 떨어지는 건 별개고요. 시차를 두고 여러분들 차례는 무너지거든요. 3% 떨어졌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17%죠. 지금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떨어진 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 다 안 토해내고는 해결 안 돼요. 그죠? 자, 지역별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한 10% 이상 통계상으로 하락을 해야지 하락이 거기서 멈출 겁니다. 근데 10% 이쪽에서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투자인 것 같은 경우에는 30%씩 떨어지는 것도 상당수가 있어야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좀 겁나는 게 일본 따라 안 갑니다. 일단 제가 얘기 드리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일본이 충격을 받고 나서 끝까지 반등을 못하고 수십 년째 이래버린 3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안 갑니다. 많이 틀려요. 시간상 그건 얘기 못 드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 앞에 고점 가격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2014년도에 이미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이 고점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희망해도 가동 안 하고 자료 그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원래가 2021년도가 고점이에요. 그럼 진짜 겁나는 거죠. 일본처럼 이렇게 떨어져 가고 폭락은 안 하지만 그냥 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충격을 받았고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반등해 갖고 저렇게 가겠죠. 그렇지만 운 없으면 다시는 이 앞에 고점 가격을 회복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 무슨 270만 원 하는데 앞에 하도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 공급하게 되면 일본 따라갑니다. 근데 그리 공급 못할 거예요, 중간에. 자, 정부 보시게 되면 제가 요 뒤에 것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 아파트 공급량 보시게 되면 줄어들지를 않았죠. 줄어들지를 않았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본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인구만 보게 되면 일본 따라갈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00만 정도 이 시기를 갖다 겪으신 분들 얘기 많을 겁니다. 1970년도에 보게 되면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을 100만 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수험생이 27만 명입니다.
근데 점점 더 줄어요. 합계 출산율이 여러분들 0.8,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총 인구나 생산 가능 인구가 부동산 가격으로 곧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감소하게 되면요, 10년 이상 뒤에는 뭘 해도 주택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아주 일부 지역 빼놓고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자, 단기적으로도 2030 세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고 하게 되면, 잠재 수요자를 갖다가 연끌 수요로 바꾸면서 당겨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집을 갖다가 받아줄 세대가 2030 세대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 세대가 이 앞에 집을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받아줄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줄 세대가 뭐밖에 안 남았냐고 하게 되면, 자, 이 세대한테 떠넘기고 고점에서 팔고 나갔다가 저점 확인하고 들어오려는 다주택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시장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갖다가 제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라고 드린 거고요. 시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빌라 거래되게 되면 이런 거 보십시오. 빌라를 사는 사람이, 자, 아파트 사고 싶으니까 빌라 사고 싶으니까 다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오르고 나게 되면 도저히 아파트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집이라도 없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빌라를 사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신호가 이미 시그널이 작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장담한다고 박살난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 때 이렇게 3D 프린트 나와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시는데 지금 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5층짜리 이걸로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벌큰. 근데 이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요, 시장이 한 10년 뒤 같으면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겁니다. 기존의 조립식 주택하고는 아예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상도 지금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급감해가지고 지금 시골 땅 사시면 안 되고요.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갖고, 여기 부산이니까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국에 어디를 가다도 얘기를 합니다. D도시하고는 비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D도시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하고 우리식으로 어떻게 흡수 통일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러시아, 중국 거쳐갖고 유럽하고 대륙으로 연결된다고요. 실제 우리는 지금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대륙으로 연결됐을 때 가장 혜택 받는 도시가 어디냐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앉아 계시면 이곳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자 종점인 도시예요. 그 엄청난 도시의 혜택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언제 누릴 거냐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자, 내년 11월 달에 엑스포가 유치되면요, 부산은 조금 가장하면요, 지금 서울급 도시도 클 거예요. 조금 가장이라고 붙였습니다. 부산을 자꾸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자꾸 지방으로 생각하시는데 급이 달라요, 부산은. 그리고 엑스포 유치가 되고 나게 되면, 자, 뭐냐고 하게 되면, 엑스포는 유치는 보통 수도에서 안 하고 제2도시에서 하는데 그 제2도시가 거의 수도급보다 항상 성장을 해요. 일본의 오사카, 그리고 중국의 북경 대신에 상하이, 우리 부산도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에 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 유치에 실패하게 되면 2024년도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고민해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신도 모르죠. 유치할지 실패할지.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제가 하는데 이거는 꼭 한마디 얘기 드리고 싶더라고요. 2차 전지, 왜 2차 전지 하는지를 갖다가 조금 북극이 지난해 영상 38도거든요. 이 북극입니다. 모기떼예요. 이거 북극이에요. 개뿔이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향후는 주식 투자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학부에서도 부동산학과 교수지만 주식을 더 강조하는데, 이거 2차 전지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책임은 못 집니다. 자, 딴 건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데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딴 거 올라갈 때 못 올라갔죠. 이런 거 하시면 지금은 뭐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런데 현대 전기차가 여러분 테슬라 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가 왜 망했냐고 하게 되면요, 대중화만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 모양에 신경 안 써가지고 GM한테 따라잡혔어요. 자동차 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치가 향후 투자하기 안 좋다고 보고 현대차를 높게 보거든요. 판단 여러분이 하시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정보를 갖다 보셔야 된다고요. 수소차, 현대차가 수소차에서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궁극적으로 수소차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북극에 자세히는 못 설명드렸지만 북극까지 들고 온 게 향후는 이렇게 다 간다고요. 40% 정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앞으로 석유, 석탄을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고 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보고 선정해 놓고 여행 다니시고 몇 년 뒤에 오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다고요. 제가 20년 전부터 주식 투자 원체 많이 잃어보고 핵심적으로 안 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식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주식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가행이라서 앞으로 삼성전자 뭐 안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장담컨대 삼성전자 나중에 15만 이상 올라갑니다. 그 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데 여러분들 반도체 다 들어간다고요. 전자제품에다가도. 심지어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많이 하시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2030년대 목표도 1위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만 다시 돌아오더라도 시장이 엄청나게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기본 여러분 앞에 9만 전자라고 하는데 10몇만 전자까지 간다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저는 1등을 한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15만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하게 되면. 그래서 자국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상 우리나라를 너무 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여러분 끝난 나라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괜찮은 나라로 보시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갖고 우리나라 큰일 난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반도체 큰일 났습니까? 일본이 큰일 났어요. 일본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기술적으로 옛날하고 틀립니다. 엄청나게 지금 말씀드린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수소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1, 2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보다는 이런 데가 더 개인적으로 유망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연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